엄마, 미안한데 결혼식엔 안 오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니?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엄마가 오시면 우리 체면이 안 서요. 체면. 내가 내 체면을 깎는다는 거니? 에이, 그런 뜻이 아니라 처가집 쪽 분들이 사회적 지위도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 앞에서 엄마가 뭐랄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요. 어울리지 않는다고? 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서로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상견례 때 봤지만 처가집은 완전 재력가예요. 그런데 엄마는 농사 짓고 사시잖아요. 농사 짓는 게 그렇게 부끄럽니? 내가 농사 지어서 너를 키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엄마, 그냥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네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들은 오히려 한숨을 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는 73살 박숙자라고 합니다. 우리네 부모 인생은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며 자신을 희생하고 살고 있지요.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 자식이 커서 결혼을 한다길래 그렇게 기뻤는데요. 그런데 결혼식에 엄마가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릴 적 저는 충북 단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산속 깊은 마을에서 태어났기에 산골에만 사람들이 사는 줄 알고 자랐어요. 형제는 많고 살림은 늘 쪼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일을 하셨고 어머니도 집에만 있을 수는 없어 하루하루 품팔이를 하며 저희 오남매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보단 빨리 돈을 벌어야 했어요. 국민학교만 간신히 졸업하고 바로 일을 나갔어요. 16살 땐 공장에도 다녀봤고 식당에서 설거지 일도 했죠. 그러다 20살이 되었을 땐 친척의 소개로 서울로 올라와 식모살이를 하게 됐어요. 서울살이는 쉽지 않았어요.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며 밥 차리고 청소하고 손님 오면 멀찍이 피하고 눈을 마주치는 것도 실례라는 듯한 대접을 받았죠. 심지어는 밥 먹을 때도 식구들 다 먹고 난 뒤에야 찬밥에 물 말아 허겁지겁 먹는 날도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참고 견뎠지만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는 게 이렇게 서러운 건 줄 몰랐어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는데 야채하고 과일 배달 오시는 아주머니 대신 젊은 청년이 배달을 왔습니다. 첫인상은 무뚝뚝했어요. 말도 별로 없고 표정도 굳어 있고 그런데 배달을 받고 돌아가려던 그 청년이 제 신발이 비에 젖은 걸 보더니 말없이 신발을 들어 빗방울에 젖지 않도록 신발장에 넣어주더군요.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누가 제 것을 그렇게 챙겨준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 후로 그 청년은 가끔 그 집 배달을 올 때마다 말 한마디 없이 저를 힐끔힐끔 보더니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밥 한 끼 같이 먹을래요? 그 한 줄에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그렇게 우리는 몇 번 만나게 되었고 서로의 사는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게 됐어요. 남편은 남양주에서 농사 짓는 집 외동아들이었어요. 시골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고 부모님 두 분 다 건강이 좋지 않아 도시로 나와 살기는 어렵다더군요. 그래도 전 좋았어요. 사람 구실 못하게 하던 서울 생활보다 적어도 나를 사람처럼 대해주는 그 청년 옆이 더 따뜻했거든요. 결국 저는 식모살이를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 남양주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엔 두렵기도 했죠. 낯선 동네, 낯선 집, 낯선 시부모님. 시어머님은 허리가 굽으셨고 시아버님은 말씀이 별로 없으셨지만 일손이 부족하니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밥 짓고 빨래하고 논에 나가 모 심고 마늘 캐고 하루도 바쁘지 않은 날이 없었지만 그때부터가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5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기를 갖기 어려운 몸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사실 알고 있었어요. 결혼 후 몇 년 동안 노력해도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 마음 한켠에선 체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남편은 한 번도 제 탓을 한 적이 없었어요. 우린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괜찮아. 그 말을 할 땐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2대 독자였고 시부모님들도 손자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제 자신이 죄인처럼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남편의 누나와 여동생이 집안 경조사 때마다 조카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입양을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입양이 흔치 않았기에 어른들께서는 부담스러워 하셨고 남편 역시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고민을 많이 하더군요. 그렇지만 남편을 잡고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제 나이 30이 되던 해에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입양을 한 아이는 지인의 소개로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고아원에 있는 3살배기 남자아이였어요. 처음 봤을 때 눈이 참 또렷했어요.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 모습에 마음이 끌렸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죠. 그 아이 우리 집에 데려오고 싶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 첫 아이, 지금의 제 외동아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말도 없고 웃지도 않던 아이였어요. 밥을 먹을 때도 제 눈치를 보고 잠잘 때도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틈날 때마다 안아주고 또 안아주었습니다. 밥이나 반찬도 하나라도 더 신경 써서 먹이고 옷도 이쁜 옷들만 사다가 입혔어요. 잘 때도 품에 꼭 안고 재웠죠. 그랬더니 점점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손을 잡고 엄마라고 불렀을 때 가슴이 벅차서 밥숟가락을 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2년쯤 지나서 또 한 명의 아이를 입양하게 됐어요. 이번에도 3살배기 여자아였죠. 남편이 먼저 제안했어요. 아들 혼자면 외로울 것 같으니까 남매면 나중에 서로 의지도 되고 좋을 것 같아. 한 명 더 키워보자. 그 즈음에는 시부모님들께서도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못 낳기에 입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한편으론 속상했지만 크게 내색은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처음부터 애교가 많았어요. 제가 부엌에 서 있으면 뒤에서 다리를 끌어안고 엄마 냄새 좋다 하며 웃곤 했죠. 그 딸이 지금 제겐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네요. 아들과 딸 두 아이가 커가는 걸 보면 제 가슴 속에 자리한 빈틈들이 하나둘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두 아이를 똑같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들과 논에 나가면 딸도 꼭 업고 같이 나갔고 명절이면 두 아이에게 꼭 새 옷을 사다 주었습니다. 비록 넉넉하진 않았지만 정 많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논에서 쓰러졌어요. 일하다 말고 가슴을 부여잡더니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심장마비였대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죠. 장례식장에서 아이들이 제 옆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울던 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묻더군요. 엄마, 아빠 왜 안 와? 그날 이후로 전 마음을 다잡았어요. 두 아이만 보고 살아야 한다고요. 내가 울면 아이들도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눈물이 나도 들키지 않으려 따로 부엌에 가서 울었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건 시부모님이었어요. 두 분 모두 몸이 불편하셨지만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저와 함께 밥을 지어 아이들을 챙겨주셨고 시아버님도 농사일을 도와주시면서 손주들만 보면 웃으셨고 하다못해 장에라도 갔다 오는 날이면 꼭 손에는 과자 부스러기를 들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던 해 먼저 시어머니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몇 달 후엔 시아버님마저 뒤따라 가셨어요. 그렇게 남은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시골에서 두 아이를 키워야만 했죠. 여자 혼자서 농사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운기나 이양기를 도움받으려면 며칠을 그 집에 가서 일을 도와야만 했고 논밭에 농약 한 번이라도 치려면 그 역시 따로 돈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퇴비를 뿌리려 해도 추수를 하려고 해도 동네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만 했지요. 그렇지만 혼자 사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동네 분들은 수시로 많이 도움을 주셨고 저 또한 그걸 갚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농사일에 몸은 늘 고되었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웃고 들어오면 피곤이 싹 가셨습니다. 아들은 착하게 컸어요. 누가 봐도 예의 바르고 공부도 열심히 했죠. 장학금도 끊이지 않았고 결국 대학까지 어렵사리 붙었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지금 의정부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딸도 참 고마운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미용 기술 배우겠다고 하길래 학원비를 대주었죠. 자격증을 따고 서울에서 몇 년을 일하던 딸은 엄마 곁에서 살고 싶다며 남양주에서 미용실을 차렸어요. 아들보다 먼저 결혼을 해서 부부가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단골 손님도 많고 일이 끝나면 가끔 반찬거리를 싸서 찾아옵니다. 엄마, 이제 제발 농사일 좀 그만해. 오늘은 내가 머리 손질도 해드리고 두피 마사지도 해드릴게. 이번 겨울에는 꼭 우리랑 해외여행 가요. 딸이 엄마 걱정하는 말 한마디가 세상 어떤 보약보다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두 아이가 성인이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농사일을 하면서 시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논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33이 되었고 결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했고 섭섭하기도 했죠. 이제 내 품을 떠나는구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어요. 엄마, 저 결혼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잘 됐다. 어떤 아가씨냐? 처음엔 사진으로만 보여주더군요. 차분하고 또렷한 눈매의 도시 여자 같은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괜히 제 마음 한 구석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얼마 뒤 아가씨가 인사를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는 새벽부터 집을 쓸고 닦고 김치찌개에 잡채, 도라지 무침까지 최대한 정성껏 밥상을 차렸어요. 제가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보단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죠. 오후쯤 아들이 차를 몰고 아가씨와 함께 도착했는데요. 문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 아가씨 얼굴에는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낯설다, 불편하다, 그런 표정이었어요. 어디서 본 표정 같았죠. 예전에 도시에서 손주들 데리고 시골로 놀러 왔던 지인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며느리 얼굴이 딱 그랬거든요. 마루에 앉지도 못하고 자꾸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모습.
밥을 내오니 젓가락만 살짝 들었다가 두어 번 뜨고는 금방 내려놓는 모습. 그날 그 아가씨도 딱 그랬습니다. 밥상을 앞에 두고 이걸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더군요. 도시 아가씨가 시골집에 처음 왔으니 그럴 수 있다고, 모든 게 낯설고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억지로라도 반찬 하나 집어먹는 모습에 그래도 먹어주려는구나. 혼자 그렇게 위안을 삼았어요. 아들도 그런 아가씨를 살뜰히 챙기더군요. 이거 엄마가 직접 담근 된장인데 맛 좀 봐. 밥도 우리 엄마가 직접 농사 지은 쌀이라 맛이 틀릴 거야.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 저렇게 애를 쓰는 걸 보니 그저 흐뭇했죠. 그날 저녁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시골집 마당 끝에 달빛이 비추고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던 밤이었죠. 이제 저 아이도 자기 식구를 만들어 가는구나. 나는 이제 한 발 물러서야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또 한 번 마음을 내려놓았답니다. 며느리 될 아가씨가 다녀간 지 며칠 후 아들이 상견례 날짜를 잡았다고 말하더군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상견례 할 거예요. 의정부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인데 오후 2시까지 오시면 돼요. 며느리 될 아이 부모가 중소기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아, 그냥 자영업 정도겠지 싶었는데 의정부의 고급 한정식이라니 확실히 집안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아들이 요즘 그 회사에서 일도 배우고 있다고 했으니 처음엔 반갑고 신기했습니다. 그래, 아들이 일자리도 얻었고 이젠 인생의 짝도 찾았으니 나도 마음을 놓아야지 싶었거든요. 근데 상견례가 다가올수록 마음 한구석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한숨부터 나왔어요. 날이 밝으면 논밭에 나가 해가 져서야 집에 들어오는 삶, 그걸 몇십 년을 해왔으니 제 얼굴이나 피부가 고울 리 없었죠. 햇볕에 그을려 시커멓게 탄 얼굴, 이마부터 입가까지 깊게 패인 주름, 주름 잡힌 손등, 굳은 살이 베인 손바닥과 손가락. 내가 이런 모습으로 그 사람들 앞에 앉아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과 아들이 창피해하면 어떡하지? 내가 민폐가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어요. 딸아이가 미용실에 손님이 많지 않아 사위에게 맡겨놓았다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냥 저 믿어요. 제 눈에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고와요. 조금만 정리하면 얼마나 고우신데요. 도시에서 오래 살아서인지 요즘 유행하는 화장법, 머리 스타일, 옷 매무새에 밝았던 딸은 상견례 당일에도 아침 일찍 집에 오더니 제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어주고 눈썹도 깔끔하게 손질하더니 얼굴 화장에 피부에 어울리는 연분홍 립스틱까지 발라주었어요. 그리고는 며칠 전에 제가 시장에서 사왔다는 블라우스를 보며 고개를 저었죠. 이건 좀 촌스러우니까 제가 사드릴게요. 요즘 유행하는 걸로요. 그리고 한복보다는 요즘은 세미 정장 스타일이 훨씬 세련돼 보여요. 엄마, 걱정하지 마요. 엄마 옆에는 항상 제가 있어요. 엄마가 위축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엄마 누구보다 잘 사셨어요. 평생 혼자 아들, 딸 키우고 농사일 하시고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그 말을 듣고 울컥해져서 딸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의정부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유리 자동문이 열리며 들어섰을 때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바닥엔 반짝이는 대리석, 벽에는 수묵화와 액자가 걸려 있었고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향까지 나더군요.
종업원들도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될 아가씨의 부모님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요, 자리에 앉자마자부터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안사돈 되는 여자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제 얼굴을 훑더니 아들에게 묻더군요. 사위, 어머님은 어떤 일 하시지? 농사를 지으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얼굴은 분명 웃고는 있었지만 눈빛엔 선이 분명 그어져 있었어요.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선이요. 아들은 그 말에 가볍게 웃더니 네, 평생 시골에서 평생 농사일 하셨지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저희 둘 키우셨고요. 안사돈은 연달아 물었습니다. 사돈, 그럼 지금도 농사일 하세요? 요즘은 농사도 기계화가 많이 됐다던데. 허리도 아프실 텐데요. 계속 하시기는 어려우시겠어요. 그쵸? 네. 그래도 계속 해야지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계속 하려고요. 바깥사돈 되는 분은 정중하게 아들에게 묻더군요. 어머님이 농사 외에 다른 수입은 없으신 거지? 혹시 재산 관련해서 상속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 요즘은 신혼부부들도 공동 명의로 재정 관리하니까. 다른 수입은 없으시고요. 땅은 좀 있으시긴 한데 그거 팔아도 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재산이니 상속이니 그런 거 모르시거든요. 그럼 노후 대책은? 시골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농사 평생 짓는 거라서요. 노후 대책 같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들 대학 보내려고 학원비, 병원비, 월세까지 감당하며 그 땅에서 농사 지었는데요. 그래서 노후 준비할 여력도 없었고요. 순간 아무 생각 없는 늙은이가 된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물 틀고 손을 씻는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반평생 키워온 아들에게서, 그것도 사돈 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다는 사실이 참 슬프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참고 또 참아 다시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분위기는 형식적인 인사로 넘어갔고 상견례는 마무리되었지만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이 못 참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될 사람도 그렇지만 오빠 정말 너무하는 것 같아. 엄마, 아까 화장실 간 사이에 무슨 얘기 있었냐 하면요. 뭐 또 뭐라고 했는데. 딸은 화를 꾹꾹 참으면서 말했습니다. 사돈 되는 사람들이 오빠한테 결혼하고 나면 어머님을 모셔야 하냐? 시골에 혼자 계시면 우리 딸이 고생하게 되지 않겠냐? 그렇게 물었는데 오빠 대답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뭐라고 했는데? 그럴 일 없대요. 요양원 들어가시게 될 거래요. 엄마를 마치 귀찮은 존재처럼 말했어. 딸은 말하면서도 화를 참다 못해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저는 말도 못하고 창밖만 바라봤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는지 딸이 화가 나서 더 말하더군요. 사돈들이 엄마가 혹시라도 회사 근처에 오거나 식사 자리나 행사에 나오면 체면이 안 선다고 했어. 그래서 오빠가 그 자리에서 엄마는 그런데 절대 안 오세요. 그리고 엄마는 회사 주소를 알려줘도 못 찾아와요. 그렇게 말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땐 어떤 감정이 올라왔는지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한참을 뒤척이다 남편 영정 사진을 꺼내놓고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를 잘 못 키운 것 같아. 평생을 키워준 엄마를 무시하고 부끄러워하는 자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도 아들은 단 한 번도 시골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로 바쁘다 했고 회사 일이 많다고도 했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은 얼굴이라도 비추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도 끊기듯 줄어들었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간단한 답장만 오고 전화는 제가 먼저 걸어야 받을까 말까였습니다. 속으로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결혼이란 게 얼마나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많겠느냐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래도 마음 한켠이 자꾸 휑하고 허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청첩장 얘기는 없더군요. 결국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청첩장은 언제 줄 거니? 엄마도 아는 분 몇 분께는 드려야지. 우리 동네 분들하고 읍내 친구들도 있고 해서. 아, 그거요? 그냥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하기로 했어요. 청첩장은 안 만들었어요. 요즘 추세거든요. 그래, 뭐 요즘은 다들 간소하게 하니까. 그게 낫겠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글펐어요. 제가 키운 아들의 결혼식을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도 없다니. 사돈 쪽에서 그러자고 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을 미리 미워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고 저는 혼자서 결혼식 때 입을 옷을 준비했어요. 오래된 옷장에서 가장 좋은 한복을 꺼내 다림질을 하면서 아들의 결혼식 날을 상상해 봤습니다. 비록 조촐하더라도 제 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오랜만에 전화하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이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결혼식엔 안 오시면 안 될까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니? 그게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엄마가 오시면 우리 체면이 안 서요. 체면? 내가 내 체면을 깎는다는 거니? 에이, 그런 뜻이 아니라 처가집 쪽 분들이 사회적 지위도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 앞에서 엄마가 뭐랄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요. 어울리지 않는다고? 내가 너희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서로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상견례 때 봤지만 처가집은 완전 재력가예요. 그런데 엄마는 농사 짓고 사시잖아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농사 짓는 게 그렇게 부끄럽니? 내가 농사 지어서 너를 키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엄마. 그냥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떼쓰는 아이를 달래듯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나한테 네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들은 오히려 한숨을 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결혼할 사람하고 시골집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이야기하고 땅 얘기하고 그런 게 전 너무 부담스러워요. 창피해요. 창피하다는 말에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도 사회생활 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잖아요. 신부 측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 줘야 하고요. 그런데 엄마가 자꾸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발목을 잡는다고? 내가 그렇게 창피하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벌벌 떨렸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애썼는데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걸로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너를 내가 키웠잖니. 내가 공부할 수 있게 내가 얼마나 뒷바라지 해주었는데. 엄마, 그건 부모 당연한 의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계속 은혜 운운하시면 제가 부담스럽다고요. 엄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 좀 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락도 하지 말라고? 아니,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명절이나 생일 같은 때만요. 평소에는 좀 자제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혹시 나중에 손자 손녀 생기더라도 너무 자주 보고 싶어 하지 마세요. 요즘은 다 핵가족으로 사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관여하면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해요. 아들은 마치 사업 계약서를 읽듯 차근차근 말했어요. 마음에 두지 마세요. 이게 엄마와 저희를 위한 거예요. 억울하고 분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안 갈게. 잘 살아라. 엄마가 이해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역시 엄마예요. 아들은 오히려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치 골치 아픈 일을 하나 해결한 것처럼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0몇 년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아플 때 밤새 간병했던 일, 학부모 상담 때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갔던 일, 용돈이 부족할 때마다 어떻게든 마련해줬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 결혼식 이번 주 토요일이지? 나는 안 간다. 딸은 잠시 말이 없더니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엄마 어디 아파요? 아니면 오빠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말끝이 막혀 한참을 머뭇거리다 아들과 통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은 처음엔 아무 말 없이 듣더니 이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를 그렇게 무시했다고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해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엄마가 누군데요? 엄마가 뭘 어떻게 하셨는데요? 지금 오빠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전부 누구 덕인데요? 딸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체면이 안 선다고요? 지금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아는 거예요? 창피하다고요? 엄마가 창피해요? 그럼 지금까지 엄마 돈으로 살면서 뭐 했어요? 그 말들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딸의 분노가 제 울음을 대신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제발 가지 마요. 그런 결혼식에 왜 엄마가 가요? 그런 사람은 이제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오빠랑 절대 안 봐요. 평생 안 봐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딸은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참았던 눈물을 딸이 대신 흘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전화기를 쥔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딸의 말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쉽게 놓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하루 전날 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으면 어릴 적 아들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어른이 된 아들의 차가운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새벽 3시, 4시, 5시.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결혼식에 가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마음 한편에선 계속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래도 한 번은 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1시간 정도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아들이 나왔어요. 결혼식 날 아침 저는 어느새 무의식 중에 옷장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진한 남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주름을 하나하나 다리미로 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그냥 한 번만 보고 오는 거야. 멀리서 아무도 모르게 보고 오는 거야.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보니 어색했어요. 머리는 며칠 전 딸이 정성껏 말아준 그대로였어요. 오빠 결혼식 때 이쁘게 해드릴게요라며 몇 시간이나 공들여 만져준 그 머리였죠. 그때는 설마 제가 구석에 숨어서 볼 줄은 몰랐을 거예요.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정말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게 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참 고요하고 서글픈 얼굴이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는 제 모습이 불쌍해 보였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한 번 더 거울을 봤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보기만 하고 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을 나섰어요. 얼굴은 마스크로 가렸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알아볼까 봐서였어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은 평소와 똑같았지만 마음은 한없이 멀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농가 들판이 펼쳐지고 가을볕이 부서지듯 떨어졌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비어 있었고 머릿속은 하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어디 경사라도 있나요? 옷을 참 단정하게 입으셨네요 라고 말을 걸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예식장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많은 하객들이 웅성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촐하게 한다고 했는데 결혼식은 전혀 조촐하지 않았어요. 입구부터 5성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이었고 대리석 바닥과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셨습니다. 여자들은 모두 명품 핸드백을 들고 남자들도 멋진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 화려한 무리 사이에서 초라해 보이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예식장 안은 정말 화려했어요. 모든 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하객들은 모두 앞쪽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는 맨 뒤쪽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누구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고 저도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주변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가 귓가에 스쳤어요. 신랑이 정말 출세한 것 같네요. 사장님 딸과 결혼한다면서요? 신부가 외동딸이라 회사도 물려받을 것 같다는데. 결혼식이 시작되고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신랑이 먼저 단상에 올라섰고 곧이어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했어요. 아들은 정말 멋졌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당당하고 빛나는 얼굴은 처음 보는 듯 했어요. 신부는 눈부실 만큼 고왔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 참 단아했어요. 두 사람은 마치 동화 속 주인공 같았고 저는 입술을 깨물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제 눈이 자꾸 혼주석으로 향했어요. 신부 쪽 혼주석에는 예쁘게 차려입은 부모님이 나란히 앉아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 쪽 혼주석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스크 안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조용히 소매로 닦았어요. 그 아이의 인생에서 제가 사라지는 순간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어요. 서약을 할 때도 반지를 교환할 때도 키스를 할 때도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다른 하객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며 축하했지만 저는 조용히 앉아서 눈물만 흘렸어요. 결혼식이 끝나갈 즈음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절을 올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퇴장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사진을 찍을 때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출입구를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서야 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시골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아침에 올 때는 떨리는 마음이었다면 돌아갈 때는 허탈하고 쓸쓸했어요. 논밭이 다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갈 때 눈물이 또 터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남편의 산소가 있는 뒷산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잠든 그 산소 앞에 소주 한 잔을 부어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겨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결혼식에 오지 말래요. 창피하대요. 이제 그만할래요. 나 이제 이 아이 놓아줄래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아들과의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남편 산소 앞에서 마음을 다 비우고 집에 돌아와서 옷장 구석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색바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들과 딸을 입양하고 발급받았던 호적 등본이었습니다. 구겨진 자국이 깊게 남아 있었고 그 모양이 꼭 제 가슴 같았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저는 그 종이를 천천히 펴서 새 봉투에 넣었어요. 다음 날 저는 그 서류를 작은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양주시청 근처에 조용한 법률사무소를 검색했어요. 사람 많은 데는 피하고 싶었고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제 마음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젊은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그 물음에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파양하려고 왔어요. 입양했던 아들과 인연을 끊고 싶습니다. 그 말에 변호사는 의자를 당기며 앉더니 조심스레 다시 물었어요. 입양 자녀를 파양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3살 때 데려왔고 제 손으로 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고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파양은 법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협의 파양이 아닌 재판 파양으로 진행해야 해요. 협의 파양이 아니라니요? 협의 파양은 어머님과 아드님이 서로 합의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어머님께서만 신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요, 일방적 파양은 불가능하단 겁니다. 법원에 파양 청구를 내고 정당한 사유와 증거를 제출해야 해요. 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다시 불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법원이 중간 조정도 권유할 수 있고 자녀 측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그 아이와 다시 마주쳐야 하나요? 네,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머님 말씀대로 아드님의 행위가 파양을 정당화할 만한 수준인지에 대해 법원이 판단해야 해요.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단순히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서 파양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결혼식에서 어머님을 배제했다는 사실, 상견례 자리에서의 모욕적인 언행, 그런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셔야 합니다. 문자, 통화 녹취, 혹은 증언 가능한 가족분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 순간 제 눈에 떠오른 건 딸아이 얼굴이었어요. 제 딸이 증인이에요. 상견례도 같이 갔고 결혼식도 안 가게 된 사정도 다 압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펜을 들고 메모를 했어요. 그러면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정식 소장 초안을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각오가 필요하실 거예요. 이건 쉽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 다잡으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 정리 다 했어요. 그 아이가 제게 했던 말들, 그 자리에 저 대신 앉았던 사람들, 제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아직도 생생해요. 그렇다면 앞으로 서류가 오갈 것이고 법원에 출석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문 손잡이를 쥐는데 손이 조금 떨렸어요. 아들이 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들을 떠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날 밥을 먹다가 왼손 손바닥이 욱신거리기에 내려다보니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 굳은 살은 제가 지난 세월 얼마 오랜 기간 흙을 만지고 살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이 떠나며 남긴 그 논밭이 제겐 유산이자 생명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땅을 더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지요.
곡식을 심을 이유도 없어졌고 바라볼 얼굴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들을 보내주었듯이 땅도 이제는 놓아주기로 했어요. 땅을 놓는다는 건 지난 나날에 제 자신을 떠나보낸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어요. 그 땅에 묻힌 남편의 숨결과 제 인생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는 그 땅에 기대어 살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고 며칠 뒤 젊은 중개인이 찾아왔어요. 그는 땅을 둘러보고 눈이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꽤 괜찮은 땅이에요. 개발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믿기지 않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얼마나 될까요? 잘만 팔면 15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고 심장이 2번, 3번 뛰었어요. 15억이라는 숫자가 현실감 없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땅이 그런 값어치가 있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밥벌이 수단이었고 자식들 학비를 감당할 논밭일 뿐이었어요. 논을 파며 허리 굽히고 살던 그 땅이 지금은 누군가의 기회가 되었다네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보낸 사람 이름 옆에 15억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저는 딸과 함께 남양주 시내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건물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그 중에 마음이 끌리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임대를 줄 수 있는 상가이고 5층은 제가 살 집이었어요. 햇빛이 잘 들고 창이 넓은 그 공간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래는 순조롭게 이뤄졌고 저는 그 건물의 주인이 되었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건물주가 된다니 현실 같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어딘가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삿날 저는 작게 숨을 들이쉬며 건물 5층 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고 텅 빈 공간이 저를 맞이했어요. 작은 소파와 텔레비전, 냉장고, 전기밥솥, 커튼 하나까지 제가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농사일을 해온 제게는 그냥 아무 일 하는 거 없이 하루하루 보낸다는 것도 쉽지 않더군요. 거기에 적응하는데도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날은 새벽부터 머리가 지끈거려서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 삶에 익숙해지려고 애쓰는 중인데도 마음 한구석이 아직 허전했어요. 주방에서 찌개 냄비를 올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상가 앞 골목은 아직도 한산했고 낯선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시골집을 정리하고 도시로 나온 지 벌써 3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고요하고 적막한 줄 몰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건물들 사이로 겨울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서 이상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눌렀는데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들이었습니다. 그 옆엔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결혼식을 올린 게 벌써 6달이 지났네요.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니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만에 보는 아들 얼굴에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인터폰 버튼도 제대로 누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저예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문 열어주세요. 저는 아들이 없어요. 딸만 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잘못 찾아왔네요.
엄마,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너무 급해요. 돌아가세요. 남의 집에 와서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엄마, 미안해요. 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복도에서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두 사람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듣자니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모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더군요.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고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물에 흔들릴 만큼 약하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차가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은 손을 모으고 고개를 조아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금이 막혔고 장인어른도 손을 뗐어요. 제가 맡은 일이 실패하면서 손실이 커요. 10억만 도와주세요. 이 건물 15억이라면서요. 엄마, 저 죽어요. 그 순간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10억이라는 큰 돈을 그렇게 쉽게 요구하다니요. 그러나 저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복사해둔 파양 심판 청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천천히 들고 나와 현관 밖에 있는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며느리는 입을 틀어막고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이게 무슨 서류예요? 여기 보이는 이름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이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 찍던 날 나는 이미 너를 내 마음에서 떠나보냈어. 법적으로도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 아들은 제 말을 듣고 손으로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파양이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혈육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혈육이 아니라 너는 3살 때 내가 입양을 했어. 기억은 못하겠지만 그걸 이제 원래대로 다시 돌리는 것일 뿐이야.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아들은 울면서 제 발목을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이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회사가 망하면 저는 모든 걸 잃어요. 집도 차도 모든 게 사라져요. 며느리도 함께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이는 어떻게 해요?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임신 3개월이에요. 어머님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자 아니, 이제는 남의 아이겠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때 혼주석에는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고 엄마를 부끄럽다고 창피하다면서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했던 건 너희들이야. 엄마, 그때는 제가 미쳤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처갓집에서 워낙 강하게 요구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남편을 부추긴 거예요. 처음 시골집에 갔을 때부터 적응이 안 됐어요. 도시에서 자란 저에게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엄마,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럼에도 저는 문 손잡이를 잡고 단호히 말했어요. 잘 살아라. 그리고 잊어라. 나는 이제 없다고 생각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혼자 가거라.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뒤로 문 밖에서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제발 문 열어주세요. 어머님,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문을 두드리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1시간이 넘게 복도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도 됐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점점 울음소리가 작아지더니 결국 조용해졌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두 사람이 절망적인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들은 며느리를 부축하며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오후에 외출하려고 보니 집 앞에 아들이 쓴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읽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몇 달 후 아들이 다니던 사돈의 회사 파산 소식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이제는 정말로 남의 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며칠 뒤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고 따스하던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고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 딸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봉투와 과일 한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안녕. 오늘은 그냥 얼굴 보러 왔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괜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딸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묻더군요. 엄마, 며칠 전에 오빠 왔었죠? 너가 주소 알려준 거니? 미안해요. 엄마, 그 사람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해서 그만. 너무 급하다고 사정사정하길래요. 괜찮다. 너한텐 뭐라고 안 해. 그래도 결국엔 내가 문을 열었고 또 내가 돌려보낸 거니까.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 진짜 잘하셨어요. 이제는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그리고 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사실은 오늘 말하려고 했어요. 저 임신했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두 손을 잡았어요. 정말이니? 우리 딸이 나도 손주가 생기는 거니? 딸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3달이에요. 아직 많이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미용실도 정리하려고요. 이젠 남편 혼자서 가게를 맡기로 했어요. 저는 집에서 쉬어야 하니까. 그리고 자주 올 거예요. 엄마랑 밥도 먹고 같이 산책도 하고 싶어요. 딸은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 문을 열고 재료를 꺼냈어요. 엄마, 오늘은 내가 밥할게요. 손도 대지 마요. 그렇게 우리는 부엌에서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딸이 설거지를 마친 후 저는 조용히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 받아라, 엄마가 정리해뒀다. 딸은 고개를 갸웃하며 서류를 받아 펼쳐보았어요. 그 안엔 건물 1층과 2층 상가명의 이전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딸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왜 이걸 나한테 줘?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가족을 꾸리자니 앞으로 손주도 생기고 돈 쓸 일도 많을 거야. 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손주 키우는데 보태 써라. 엄마가 넣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딸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혀 딸을 꼭 안았어요. 그래도 엄마 마음이야. 그저 너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날 밤 딸은 제 방에 앉아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 이야기, 손주 태명, 앞으로 살고 싶은 집까지요. 저는 처음으로 눈치 보지 않고 웃을 수 있었어요. 다음 주에도 올게요. 엄마 좋아하는 갈비찜 해올게요. 나는 문득 이렇게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체면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었고 상처받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면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누구의 엄마로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오래도록 잊고 살았어요. 자식이란 게 그런 거라고 믿었습니다. 희생은 당연한 거고 기대는 욕심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쥐어짜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사랑이 아무리 커도 그 사랑을 짓밟는 사람에게까지 줘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리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세상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아팠지만 이제는 덤덤합니다. 삶이란 게 꼭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빛나는 건 아니더군요. 혼자라도 충분히 따뜻하고 혼자서도 새로 피어날 수 있다는 걸 저는 살아서 배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